스님, 매주 월요일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람 쐬고 온다. 해온 스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몰래 뒤따라간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또 나타났다고? 이번엔 어디서? 폐가 근처에서 뛰어가는 걸 봤다니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연기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해온 스님은 급히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사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사라지는 스님의 진짜 이유와 반복되던 작은 거짓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월요일 새벽 5시 봉월사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당 청소를 마치고 스님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해온 스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가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시는 겁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온 스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 거야.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스님이 향로에 특별한 향을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향 냄새는 일요일 밤에 피우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아니다. 혼자 다녀올게. 해온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향하는 길이 평소 산책하던 뒷산이 아니라 마을 쪽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멀찍이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스님의 하얀 가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절에서 내려와 마을 고개 너머로 향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온 스님이 교회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는 박요한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스님, 박요한 목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목사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해온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스님과 목사는 성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당 뒤편 후문에는 마리아 수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나요? 마리아 수녀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 왔어요. 박요한 목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세 종교인은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마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폐가였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한 세 사람은 주변을 살핀 뒤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호는 폐가 옆 잡목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세요. 해온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방 한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담요에 쌓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세 사람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야. 마리아 수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온 스님은 가져온 도시락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는 잘 잤니? 박요한 목사가 아이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텀블러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아이 옆에 놓았습니다. 손에 난 상처, 아직 아프지?
수녀가 아이의 손등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손등에는 빨간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무너진 벽 틈을 점검했습니다.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박요한 목사가 벽에 걸린 작은 종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울리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 수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재봤습니다. 열은 없어 보이네요. 음식은 조금씩이라도 먹고 있나요? 해운 스님이 어제 가져온 도시락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반 정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마리아 수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 해운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고 있어. 박요한 목사도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아이가 쓰던 담요를 다시 덮어줬습니다. 추우면 이걸로 몸을 감싸. 세 사람은 폐가를 나와 철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사라지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호는 조용히 절로 돌아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해운 스님이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새벽 공기가 좋더라. 해운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스님의 가사 끝자락에 붉은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폐가 바닥의 흙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스님 혹시...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세상에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스님?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자비일 때가 있어. 해운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표정에서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준호는 계속해서 폐가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집과 상처난 손, 그리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과 목사, 수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도 이상했습니다. 준호 형,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절에 온 신도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스님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폐가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준호는 다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스님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비밀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해운 스님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얼굴로 대중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스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스님의 손가락 사이에 아직 붉은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왜 그러느냐? 해운 스님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손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 스님은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요즘 스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 준호 옆에서 청소를 돕던 신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멍하니 계시고 뭔가 걱정이 많아 보여.
신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스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둘이 절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스님 계세요? 김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해온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폐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데 아세요? 이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아이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그런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온 스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일 겁니다. 스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요. 이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한번 가보실 수 있나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해온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준호는 스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스님의 이마에 잔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 성당에서는 마리아 수녀가 약품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치료용 연고와 붕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없는데. 마리아 수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약품이 많이 소모됐던 것입니다. 수녀님, 무슨 일이세요? 성당을 찾은 신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 수녀는 서둘러 약품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박요한 목사가 마당에 쌓인 그을음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근 마을 곳곳에서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그 패턴이 과거 어떤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화재가 자주 나서 걱정이에요. 교회 청년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조심해야겠어. 박요한 목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해온 스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작은 옷가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스님의 염주한 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님 것이야. 준호는 염주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폐가 뒤편으로 향하는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성인 남성의 신발 자국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해. 왜 누가 여기를? 준호는 서둘러 절로 돌아왔습니다. 해온 스님은 방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거 스님 것 아닌가요? 준호가 염주를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 주웠니? 폐가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준호의 말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염주를 받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스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야, 너무 많이 묻지 마라. 해온 스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아이가 뛰어가는 걸 봤다고 하네. 정말이야? 무서운 일이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라니. 주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온 스님이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폐가 근처에 아이가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아이요?
혹시 스님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이장의 말에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준호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준호야, 세상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온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스님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폐가 소동 때문에 비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든 모든 정체를 밝혀야 해요.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닐까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해온 스님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스님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민석이라고 불리는 그는 최근 잇따른 방화 사건을 조사하러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마을이군.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폐가였습니다.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던 그는 바닥에 찍힌 여러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자 2, 여자 1, 그리고 아이. 민석이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폐가 주변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석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성당 입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온 민석 형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리아 수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오신 거군요. 혹시 폐가 근처에서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민석의 질문에 마리아 수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 수녀의 대답은 너무 차분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석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박요한 목사가 교회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경찰서 민석 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요한 목사가 빗자루를 세우며 인사했습니다. 방화 사건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아이를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박요한 목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워낙 어둡고 멀어서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민석은 목사의 애매한 대답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석은 봉월사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호가 서둘러 해온 스님을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해온 스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민석 형사입니다. 방화 사건 조사 중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요?
해운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쪽으로 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스님은 잠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끔 산책 삼아 마을을 돌아보긴 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네요. 민석은 세 종교인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성당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시간대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작은 그림자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보이는 그 그림자는 성당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즉시 마리아 수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녀님, CCTV에 아이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전화를 받은 마리아 수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민석이 성당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 수녀는 이미 폐가에 숨겨진 보관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무서운 일을 당했구나. 마리아 수녀가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유한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자와 관련된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목사가 파일을 뒤지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외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나? 목사는 최근 마을 주변에서 목격된 수상한 차량을 떠올렸습니다. 번호판 일부가 메모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설마.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해운 스님은 준호를 데리고 절 뒤편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덤 앞에서 스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님, 여기가 어딘가요? 준호가 묘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옛날 내 제자였던 아이의 무덤이다. 제자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해운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였다.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스님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다. 마지막 부탁이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준호는 스님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사라지는 이유가 이 무덤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마을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불이 났나 봐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려가 보자. 해운 스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이 났네. 이번엔 어디야? 창고 쪽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봐. 아이가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기 너머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그림자가 화재 현장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범인 아냐? 무서워서 못 살겠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 형사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화재 현장에 나타난 종교인 3명의 모습도 들어왔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매번 여기 있을까?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해운 스님과 박유한 목사, 마리아 수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해운 스님은 준호를 절 뒤편 암자터로 데려갔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준호야,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해운 스님이 낡은 돌계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준호도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내 제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스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 이름은 현우였다. 25살이었지. 현우요? 그 아이는 마음이 착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해운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이 현우를 괴롭혔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며 협박했지.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줬다면, 스님. 하지만 현우는 혼자 해결하려 했어. 그리고 사고가 났다.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고로 현우가 세상을 떠났나요? 그렇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그 아이는, 스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세상 밖에선 살 수 없어. 왜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 준호는 스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당에서 마리아 수녀는 아이가 남긴 그림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곳곳에 반복해서 그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불빛 패턴, 뭔가 특별해. 그림 속에는 형광등 같은 밝은 불빛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그 불빛을 보면 몸을 떨었습니다. 이 아이가 특정한 조명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군. 마리아 수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유한 목사가 급하게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녀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찾던 그 외부인 말이에요. 박유한 목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현우와 분쟁했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이요? 최근 마을 주변에서 목격된 차량 번호가 그때 기록과 일치해요. 마리아 수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유한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트라우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마리아 수녀가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불빛 패턴이 그때 그 사람이 쓰던 작업용 라이트와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는 거군요. 두 사람은 급히 해운 스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에서는 또 하나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 근처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또 불이야. 저 아이 때문이야. 주민들이 소리치며 모여들었습니다. 민석 형사도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작은 아이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길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준호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호가 아이를 달래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해운 스님과 박유한 목사, 마리아 수녀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민석 형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방화범이라면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그때 소방대원이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발자국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발자국이 아이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성인 남성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 발자국은 도망치는 듯한 패턴을 보입니다. 민석은 이 정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도망쳤다고요? 네.
누군가를 피해 달아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석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해온 스님이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구나.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새 종교인은 아이를 데리고 절 뒤편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더 안전한 보호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장에 도착한 아이는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아이의 상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상처는 없네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박요한 목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온 스님이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준호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산길 아래에서 낯선 차량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최근 마을 주변에서 목격됐던 수상한 벤이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숨겨야 해요. 마리아 수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은 산장 근처에서 멈춰섰고 누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해온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다시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요한 목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현우를 괴롭혔던 그 남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해온 스님 일행은 아이를 절 뒤편 작은 산장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산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마리아 수녀가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산장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준호가 따뜻한 죽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아이의 상처를 다시 살펴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여전해요. 특히 불빛을 보면 몸을 떠는군요. 박요한 목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불빛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요. 마리아 수녀가 아이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건 작업용 형광등 같은 특정한 조명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런 불빛과 관련된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거군요. 해온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요한 목사는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공구 조각을 발견했어요. 어떤 공구요? 작업용 랜턴 부품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차량 파편도 있었고요. 목사가 증거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량 번호 일부가 20년 전 현우와 분쟁했던 그 사람의 차량과 일치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온 거군요. 마리아 수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온 스님은 제자의 유품이 담긴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스님이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아이를 부탁해요.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현우 스님의... 그렇다. 현우의 아이야. 해온 스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이 아이를 보호해 왔어.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 현우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날이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아이는 산장 마당에서 작은 나뭇가지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봐, 웃고 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준호에게 작은 돌탑을 쌓아서 보여줬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표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군요. 마리아 수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아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발자국도 어른 것이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건가요? 마을 청년회에서는 협조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청년회장이 해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스님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민석 형사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상한 벤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숲에서 장시간 머물렀던 기록이 있어요. 외부인 개입이 확실하군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보니 20년 전 폭행 사건으로 수배됐던 인물입니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는군. 민석은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산장에서는 새 종교인과 준호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산장 주변에 경보장치를 설치했어요. 박요한 목사가 보고했습니다. 혹시 누가 접근하면 즉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 연락망도 구축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해운 스님은 인근 사찰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때를 대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스님. 준호가 찬성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한 오후 시간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아이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지 몰라요.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장치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준호가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차, 어제 봤던 그 벤이에요. 박요한 목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낯선 차량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해운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현우를 괴롭혔던 그 남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민석 형사의 차량도 멀리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산장 출입문이 무언가에 의해 비틀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준호가 급하게 해운 스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이 부서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장 문은 억지로 비틀린 흔적이 역력했고 주변 흙바닥에는 깊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 성인 남성 것이에요. 마리아 수녀가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누가 침입한 거군요. 박요한 목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산장 내부로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야 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준호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바닥에는 작은 손전등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찢어진 옷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 옷이에요. 마리아 수녀가 옷 조각을 들며 말했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분명히 끌려간 거야. 해운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요한 목사는 즉시 민석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장이에요. 누군가 침입해서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아요. 민석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민석이 도착하기 전 네 사람은 산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요. 준호가 산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량 바퀴 자국도 있네요. 마리아 수녀가 진흙 속에 찍힌 타이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쪽 능선 쪽으로 향했어요. 박요한 목사가 흔적을 따라가며 보고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또 사라졌다더라. 이번엔 뭔 일이야? 종교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일부 주민들이 절과 교회, 성당을 찾아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의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민석 형사는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새벽 2시경에 수상한 벤이 산길로 올라가는 게 찍혔습니다. 번호판은 확인됐나요? 일부만 보이는데 예전에 수배된 그 차량과 일치합니다. 민석은 즉시 추적팀을 꾸렸습니다. 서쪽 능선 일대를 포위하세요. 산장에서 수색을 계속하던 준호는 계곡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들려요. 무슨 소리? 해운 스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 목소리 같은데요. 준호가 계곡 쪽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작은 나뭇가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산장에서 가지고 놀던 바로 그 나뭇가지였습니다. 이것 봐요. 아이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준호가 나뭇가지를 들며 외쳤습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군요. 마리아 수녀가 감탄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더 내려가자 계곡 건너편에서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있을 거예요. 박요한 목사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창고에 접근하려는 순간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상한 벤이 창고 뒤편에서 나타나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형사의 추적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쪽이에요. 해운 스님이 도주 차량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험한 산길을 이용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지? 마리아 수녀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창고 주변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 바위 틈에서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아이 신발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여기 있었다는 거군요. 박요한 목사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때 바위 아래쪽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준호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뒤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파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어. 해온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온 거지? 마리아 수녀가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바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나뭇가지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도망치면서 흔적을 남긴 거군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박요한 목사가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편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범인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마리아 수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가죠. 해온 스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아이를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석 형사는 협곡 근처에서 버려진 밴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급하게 도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부하 경찰이 보고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세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민석이 지시하며 권총에 손을 올렸습니다. 밴 내부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작업용 강력한 손전등과 로프, 그리고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 손전등, 아이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불빛이군요. 민석이 증거품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입니다. 경찰들이 소리나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한편 준호는 계곡 바닥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끼인 작은 천 조각과 나뭇가지 부스러기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친 것 같아요. 준호가 흔적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영리하게 흔적을 남겼구나. 해온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나타나 황급히 도주하려 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마리아 수녀가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이네, 스님. 남자가 해온 스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강민호, 왜 다시 나타난 거냐? 해온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꼬마 때문이지. 봤거든. 내가 현우를 어떻게 했는지. 강민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사고였다고 했잖아. 박요한 목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현우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혼내준 거야.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는 거냐? 그 꼬마가 자라서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해? 20년 전 일이 다시 들통나면 말이야. 강민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형사의 팀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강민호. 해온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민호가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위험해. 마리아 수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강민호의 주먹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이는 어디 숨겨뒀어? 강민호가 준호의 팔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민석 형사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민석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준호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진정하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민석이 침착하게 말하며 조금씩 접근했습니다. 대화? 2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었지. 강민호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강민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민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놓아. 강민호가 민석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실랑이하는 동안 다른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그만해. 박요한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격투 끝에 민석이 강민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수갑. 다른 경찰이 달려와 강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런 젠장. 강민호가 체포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당신은 20년 전 폭행치상과 최근의 연쇄 방화, 그리고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석이 공식적으로 체포 이유를 고지했습니다. 20년 전 현우가 당한 일도 사고가 아니었군요. 해운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이 남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폭행을 당했어요. 마리아 수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그 현장을 목격했던 거군요. 준호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강민호가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해운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 아이가 안전해졌다.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 형사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박요한 목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군요. 마리아 수녀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지금 아이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평범한 일상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악연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운 스님과 박요한 목사, 마리아 수녀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운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저희 절에 현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했어요. 마리아 수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우는 강민호라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요한 목사의 설명에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해운 스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현우가 남긴 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함께 그 아이를 보호해 온 겁니다. 마리아 수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사라지신 이유가? 월요일이 현우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한 날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날이면 아이를 돌봐주러 갔던 거예요. 주민 중 한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민호가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유한 목사가 답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 수녀가 덧붙였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해운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안전한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마리아 수녀가 설명했습니다. 회관 뒤편에서 민석 형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민석 형사입니다.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아이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석의 말에 주민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해운 스님과 함께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해운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뭘 하실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마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겠지. 절 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새로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의자는 뭘 위한 거예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을 거야. 스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리는 자리지. 한편 박유한 목사와 마리아 수녀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마리아 수녀가 말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건 아니군요. 박유한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도웁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떠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전문 보호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해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이는 스님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아이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아이가 준호에게 작은 나뭇가지 장난감을 건넸습니다. 산장에서 함께 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뜻일까? 준호가 나뭇가지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차량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모두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의 집을 돌며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다들 건강하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해운 스님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비밀스럽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느티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 뭘 기도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현우와 그 아이의 평안을 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스님의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호가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이가 남기고 간 나뭇가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 연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해운 스님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절 마당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이제 따뜻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 종교인이 보여준 연대의 힘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 종교인이 지켜온 작은 약속. 그 약속은 단순히 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운 스님의 매주 월요일 실종은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연민은 준호에게 이어졌고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요한 목사와 마리아 수녀도 종교의 경계를 넘어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고, 때로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